내가 카톡방에 자료 하나 올렸거든. 박수요. 오늘 날씨도 이게 좋네. 어디로 놀러를 가셨나? 네? 민중이는 어디로 놀러를 갔나? 김민중이요? 김민중 베트남 어디 갔어요? 베트남? 네. 야, 좋은 데 가네. 나도 가고 싶다. 우리 애들은 엄마하고 일본 가려는데. 일본이요? 지금 일본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뭐 나는 가세요? 난 못 가지. 아, 나는 못 가. 나는 일 때문에 못 가. 수업 중이요? 그치. 난 수업하느라고 못 가지.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에 출입을 했고, 자, 오늘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다. 물질 대사와 효소. 자, 22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생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우리가 이제 6가지를 내가 첫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의 필수 조건이 물질 대사와 유전이었거든 이때.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생명현상을 지금부터 좀 다룰 텐데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지. 도대체 이게 뭔데 생물의 필수 조건이냐? 왜 무조건 생물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어. 자, 이걸 우리가 끌어들여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한테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물,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6대 영양소인데 우리가 왜 이런 영양소를 끌어들여야만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물들은 안 먹고는 못 산다는 얘기거든. 식물도 이산화탄소와 물을 끌어들여야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왜 이런 물질들을 끌어들이느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 근데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야.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보통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거든, 이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으려면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려면 일단 뽀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분해를 하고 해서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근육이나 이런 거 다 단백질로 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몸의 70%는 다 물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필요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외부로부터 삼겹살을 먹어. 그럼 이 삼겹살이라는 단백질이 소화기관을 따라가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럼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세포들한테 나눠주면 세포들은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어내도 있을 거고,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내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효소 단백질, 호르몬 단백질, 여러 가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물질을 우리 몸 안에 끌어들여서 이걸 다시 뽀개고 합치고 뽀개고 합치고 해서 우리 몸의 형태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해와 합성이라는 수많은 화학 반응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진행이 돼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대사는 결국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부르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대사를 못하면 내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못 얻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쟤는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이야. 그 물질 대사를 안 하면 그건 죽은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의 필수 조건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물이 하고 있는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동화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 자, 거기 책에 보면은 가운데 동화와 이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표가. 그러면 이때 동화나 이화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동화할 때 동자가 같은 동자잖아, 그지? 그러면 같은 물질이 되어 간다는 얘기니까 합치는 거야, 합성.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물질이 합성된다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동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도 입자는 다른 입자니까 다른 물질이 되어 간다는 거니까 물질을 뽀개는 거야,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합성과 분해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동화나 이화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대. 그러면 동화는 물질이 합쳐지는 거니까 여러 개의 저분자 물질이 합쳐져서 고분자가 되는 걸 거고, 이화작용은 큰 고분자 물질을 뽀개어서 여러 개의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화학 반응은 크게 합성하는 반응 아니면 분해하는 반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더 높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고, 반대로 에너지가 더 낮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의 변화는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에너지가 출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물질 대사가 아니야 이때. 그러면 동화나 이화에서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텐데 생물학에서는 되게 간단해. 저분자가 에너지가 낮은 물질이고 고분자가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동화는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에너지 측면에서는 뭐라 부르냐 하면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흡열 반응. 근데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동화라고 하지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흡열 반응. 그럼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얘기니까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죠?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반응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화는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니까 에너지가 더 낮아지잖아.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요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출입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 중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출입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는 에너지 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옛날에 생물 배우면 뭐 일일 대사량, 기초 대사량 이런 거 배우잖아. 그때도 대사란 말이 들어가잖아. 이때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하는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 어차피 에너지 대사나 물질 대사나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되냐면 반드시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에서 효소라는 물질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효소가 관여해야만 물질 대사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것들은 물질 대사가 아니야 이때. 그러면 효소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좀 이따 하겠지만 효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때 우리가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잖아, 그렇지? 결국에는 효소는 생체 촉매야, 생체 촉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산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잖아. 이것도 우리가 촉매지만 이산화탄산은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일반 촉매고 우리 몸 안에서 사용되는 효소들은 즉 촉매들은 다 단백질로 된 거야, 단백질로. 그래서 이 효소는 유기물로 된 촉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유기촉매라고 부르는 거죠. 이산화탄산이나 백금이나 이런 촉매들은 다 무기촉매지만 생물의 몸 안에서 쓰이는 촉매의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유기물로 된 촉매다 해서 유기촉매라고 부르게 돼 있대. 그러면 너희들 이제 이 동화나 이화를 아까 내가 에너지적인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얘네들을 에너지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화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을 표현할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의 높낮이를 표시할 때 왼쪽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이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 생각해봐.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계가 반응 시스템인데 반응 시스템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실제로. 그럼 우리가 반응 시스템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거는 주위만 볼 수 있거든, 주위만. 그럼 에너지가 주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빼앗기는 거잖아. 반응 시스템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주위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겠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던 에너지가 반응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게 바로 에어컨이잖아. 에어컨은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아니면 에너지가 방출돼? 필요해요. 에너지가 흡수되지.
그럼 주변의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내려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기계가 바로 이 에어컨이 되거든. 사람도 날씨가 더워서 땀을 흘리는 이유가 땀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증발할 때 내 몸에 있던 에너지를 빼앗아 갈 거 아니야. 그럼 내 체온을 빨리 낮출 수가 있겠지,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기화를 통해서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이때. 그다음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겠지. 그럼 이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온도밖에 없어요. 반응 시스템의 온도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래서 너희들 대표적으로 연소 같은 게 발열 반응이잖아. 그럼 연소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막 방출되니까 그럼 이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마다 할 수 있는 물질 대사가 엄청나게 다양하거든. 그리고 너희들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든 세포는 동화와 이화를 모두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화만 하는 세포, 이화만 하는 세포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모든 세포는 동화와 이화를 무조건 모두 다 하는 거야, 이때. 그러면 수많은 동화와 이화 중에서 가장 생태계에서 유명한 동화작용이 바로 광합성. 자, 벌써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광합성을 어차피 나중에 심화해서 할 거지만 잠깐만 광합성을 살짝만 한번 보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 그럼 이걸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분자의 물질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잖아, 그죠? 얘에 비해서 얘가 고분자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때는 흡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때 무슨 에너지가 흡수돼? 빛에너지가. 결국에는 이 빛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에너지를 고분자 물질에다가 저장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당에 저장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나중에는 생명활동에 쓰게 되는 거야. 지구상의 어떤 생물이라도 이 포도당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거든. 근데 생산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생산자라고 하는 애들은 스스로 에너지원을 만들잖아. 내가 이게 독립영역이라고 했죠. 그 제외한 나머지는 종속영역. 누가 만들어 놓은 이 에너지원을 빼앗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종속영역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때. 자, 그래서 이때 빛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되면 포도당에 저장된 형태는 이제 화학에너지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물질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희들 나중에 생물책 읽다 보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어디서 온 거야? 광합성. 무슨 에너지? 기대는. 그치, 빛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이걸 다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걸 거슬러 가보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명활동의 에너지는 결국 빛에서 온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그 다음에 이때 지구상의 제일 이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화작용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심화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숨 쉬는 게 아니야. 세포호흡은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세포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이 포도당을 내가 만약에 섭취했다 치면 이제 여기 있는 에너지를 내가 꺼내서 생명활동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를 뽀개야지. 그럼 얘가 뽀개면 다시 뭐가 되겠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이때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ATP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ATP를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세포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식을 보면 이 광합성하고 세포흡은 완벽한 역반응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 대사에서 딱 두 개밖에 안 배우는데 그게 바로 광합성하고 세포흡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광합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물질 대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광합성을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야. 생산자만이 할 수 있는 물질 대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광합성을 못하지 동화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모든 생물은 다 동화를 하는데 광합성이라는 동화를 내가 못하는 거지 다른 동화를 할 수 있다고 했대.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있고
만약에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면 동화야 이거예요. 응? 저번에 단백질 다 배웠잖아 이거. 알아요. 이게 동화야 이거야. 동화요. 동화잖아. 예.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었잖아. 그지? 그럼 아미노산을 줄줄이 내가 있잖아.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되고 아미노산의 서열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만든다. 다 했잖아. 그럼 공부 안 하지 자꾸. 요게 동화지. 예.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뭐가 돼? 이와. 이화가 되는 거지 이때. 이게 우리가 동화와 이화를 너희들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선생님이 실제로 이런 걸 내 보면 그럼 어떤 게 저분자고 어떤 게 고분자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너 소화라고 하는 물질 대사는 동화야 이화야? 이와요. 이화지 그죠? 왜? 화살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소화세포는 동화를 하나 안 하나? 소화세포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속으면 안 돼. 내가 소화라고 했잖아. 그럼 소화는 이화지. 네. 그러면 소화세포는 동화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모든 세포는 동화와 이화를 모두 한다. 알겠니? 근데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런 거에. 모든 세포는 동화와 이화를 모두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세포업 있잖아. 광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세포업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해. 그러니까 지구상의 뭐 집신벌레든 세균이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세포업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세포업은 누구나 다 하는 물질 대사야. 온갖 세포들이 다 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세균도 세포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 생명활동을 해. 그 다음에 뭐 집신벌레도 ATP 만들어서 생명활동하고 사람도 마찬가지 세포를 통해 ATP를 만들어서 생명활동을 하거든. 그럼 이렇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생물 같은 경우도 나하고 이런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 그냥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는데 뭐 세균하고 나하고는 오래전에 분리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원숭이나 사람은 최근에 갈라졌을 거 아니야. 그럼 아직도 공통점이 좀 많이 남아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런 집신벌레도 나하고 뭔가 비슷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인 조상이 있었다는 걸 아직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화나 이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봤으니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효소라고 하는 놈을 조금 더 잘 이해해야만 나중에 이런 물질 대사를 배울 때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이때.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효소의 작용과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 효소가 아까 전에 내가 촉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촉매는 반응을 도와준다는 뜻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가 없어도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반응을 도와준대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 때 가만 냅둬도 일어나긴 일어나. 그런데 워낙 느리게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인 거거든, 실제로. 그러면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도 가만 냅두면 일어날 수는 있어.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생성물이 만들어져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었어. 근데 만약에 소화라는 물질 대사를 해야 되는데 효소가 없다면 내가 음식물이 삼켜서 똥으로 나올 때까지는 한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이 대여섯 시간 동안 물질이 다 못 분해되잖아. 그럼 내가 영양소를 못 흡수하니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냐면 생물이 결국 물질 대사를 해야 되지만 이게 효소라는 촉매가 없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생성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원래 반응 그냥 일어나겠지만 이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생체 촉매야.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안 변하잖아, 그렇지? 그럼 자기 자신은 안 변한다는 얘기는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반응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반응물을 의미하고 반응물은 반드시 생성물로 바뀌어야 되거든. 이렇게 자기가 안 변하는 건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이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리가 내가 도리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중매하는 거와 비슷한 거지. 소개팅의 주선자 같은 느낌. 그럼 뭐 도리가 사귀는 거지 내가 사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둘을 잘 하도록 연결해주고 나는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그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지. 그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재사용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넘겨봐. 그 잠깐만 넘겨봐봐. 그거 넘겨보면 뒷페이지에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 거기 보면 효소의 재사용이라는 표현이 있니? 그 다음 페이지에 그죠? 효소의 재사용에 보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응에 사용된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효소는 많이 만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소의 반응물들을 뭐라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한다. 우리 저번에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기질의 의미가 두 가지 있다 했잖아.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표현할 때 매트릭스의 개념의 기질, 뭐 미토콘드리아 기질, 세포의 기질, 엽록제 기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효소가 나올 때는 반응물의 입장에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쓰는 거거든. 그럼 이때 이제 생성물, 프로덕트가 생길 때, 그럼 이때 효소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질과 효소의 양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질은 충분하다. 하지만 효소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불러. 효소는 그만큼 소량으로도 반응이 가능하다. 효소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기질은 우리가 계속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측면이 나중에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효소의 양이 적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 그래서 유기총이에요.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건 반응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느냐? 자, 너희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화학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그냥 쉽게 일어나면 막 맨날 여기 불 나고 터지고 막 다 난리가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 우리 공기 중에 지금 수소와 산소 많은데 지금 물 되고 있냐? 아니잖아. 그럼 막 수소와 산소를 막 통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막수 쳐줘 물 되나?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유효 충돌.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물끼리 서로 충돌을 할 때 얘네들이 적당한 각도로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충돌하면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적당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당한 각도로 충돌을 해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세게 충돌해야 돼, 약하게 충돌해야 돼. 그게 에너지지, 에너지. 충분한 에너지. 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조미를 태우고 싶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조미 가지고 품에 이렇게 놔두면 태워지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불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를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점 이상의 온도를 공급해야만 물질이 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서 내가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면 일단은 탈 수 있는 물질에다가 산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얘네들의 적당한 충돌에다가 반환점 이상의 온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 반응을 멈추려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버리면 돼.
뭐 예를 들어서 반응들끼리 충돌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연소 안 일어나겠지. 물을 부어서 온도를 낮춰도 뭐 연소가 안 일어나듯이, 그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면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촉매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에너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에너지 부분에. 그럼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자, Y축을 에너지의 높낮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내가 왼쪽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높이가 이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에너지 가지고는 아무리 충돌해도 반응을 할 수 없다고 치자.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에너지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아무리 충돌해도 이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돼야 반응을 하냐 봤더니 한 이 정도의 상태는 돼야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이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쨌든 이만큼의 에너지는 최소한 공급을 해줘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충돌하고 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변화야.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죠. 발열이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발열이라 하더라도, 즉 에너지가 높았다가 이것만 비교하는 거죠. 에너지가 낮았으니까 발열이지만 실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왜냐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흡수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가 모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를 발열 반응이다 또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들어가는 에너지와 나오는 에너지 중에서 누가 더 많느냐. 알겠어? 그래서 알짜적으로 나왔느냐, 알짜적으로 들어갔냐를 통해서 우리가 발열과 흡열을 나누게 되는 거지, 이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제 뭐라고 쓸 거 아니냐면 EA라고 쓸 거야. 영어로 액티베이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EA라고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이때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반응을 진행하려면 온도도 엄청 높여주고 압력도 엄청 높여줘야 대부분의 반응이 일어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자체는 그렇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효소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의 높낮이가 반응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반응이 있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반응이 있으면 어느 게 더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어? 그렇죠? 내가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건 내가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 촉매가 바로 뭘 해주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돼요. 요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자 촉매를 사용했을 때요 활성화 에너지. 이건 EA 프라임이라고. EA 프라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효소를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이야. 자, 이제 봐봐. 결국에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라는 얘기거든, 이때. 이게 마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터널 효과라고 불러, 터널 효과. 우리가 내가 이걸 산을 넘어간다 치면 산을 이렇게 막 넘어가서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하면 돼? 터널을 뚫어버리면 되지. 그지? 뭔 얘기인지 제가? 그럼 터널을 뚫으면 이렇게 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종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를 터널 효과라고 그래. 내가 이 산 넘어가려면 힘든데 그냥 바로 뚫어갖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터널 효과라고 부르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해서
어차피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면 알짜적으로는 요만큼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반응해서 실제로 알짜적으로 출입하는 열량, 이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반응열은 Q라고 표현할 텐데 결국 반응열은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응열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안 변하면 반응열은 변하지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봐봐. 내가 촉매를 사용하기 전과 촉매를 사용하고 난 후에 활성화 에너지는 바뀌지만 반응열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돼. 반응열은 효소가 많이 하지 않는다 알겠죠? 효소를 쓴다고 해서 반응열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어차피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가 안 변하면 반응열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쓴 게 이제 발열 반응이면 흡열 반응도 한번 그려보면 흡열 반응은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항상 너희들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서부터야?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로부터야. 알겠어?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불러.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건 좀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야, 정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촉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A 프라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 책에 없는 거 할 테니까 살짝 표시를 좀 해야 돼. 여기 봐봐.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을 때 반응이 빨라지는 거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Y축을 입자수라고 하고 X축을 에너지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포를 내가 한번 그려볼 거거든 이때. 자, 만약에 온도가 T1일 때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뭐 다른 몇 그죠? 온도가 T1일 때 에너지 적게 가지고 있는 입자도 있고 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의 역치가 여기라고 치자. 자, 여기라고 치면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입자는 요만큼만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 네.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요 면적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의 수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온도를 높여볼게. 온도를 높이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겠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온도를 T2로 높여볼게. 그럼 전체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자, T1보다 T2가 온도가 더 높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와! 반응을 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더 늘어났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지? 온도가 올라가면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어? 당연히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충돌을 더 세게 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 반응할 수 있는 입자 수의 증가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이번에요. 온도가 T1일 때 마찬가지
이렇게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활성화 에너지의 역치를 여기다가 하죠. 자, 지금 요만큼이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번엔 내가 촉매를 사용할 거야. 촉매를. 그럼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지? 대신에 얘가 어떻게 돼? 촉매 사용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있던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촉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EA 프라임이라고 치면 또 어떻게 됐어? 아,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가 늘어난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반응이 빨라진다. 이 말이 우리 아까 전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반응을 빠르게 한댔는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늘어나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입자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봐봐. 온도를 높였을 때와 내가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을 때의 장단점을 보면 너사겠다. 내가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반응을 빨리 하고 싶어. 근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를 아니 내가 어떤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체온을 올린다고 치면 체온을 올리면 몸이 뜨거워지잖아. 그럼 저 이따가 알겠지만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변성되기 시작하거든. 그죠? 안 좋잖아. 그치? 장기에 변성이 나올 텐데 그게 되겠니?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내가 수십 가지의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온도를 올려버렸어. 그러면 모든 반응이 다 빨라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수십 가지의 반응 중에 나는 요 반응만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반응에 관여하는 촉매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가니? 반응들마다 관여하는 촉매, 즉 효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 반응만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온도를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반응이 다 빨라지지만 내가 원하는 반응만 빠르게 할 때는 그 반응에 해당하는 촉매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런 것이 장단점이 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촉매가 효소라는 촉매를 이용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원하는 반응만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반응이 다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다 썼죠? 이건 지울게. 자, 왼쪽에 보세요. 2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효소의 작용과 활용 옆에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있죠. 왼쪽에 날개를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많아져. 그죠? 반응할 수 있는 입자가 많아진다고. 반응할 수 있는 어디 있는지 보여? 어디 써 있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최소한 에너지다. 나는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옆에 여기 보았는데 옆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많아져. 이제 아까 내가 썼던 거 반응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대. 그러면 이제 넘겨서 효소의 작용 기작을 좀 볼게요. 효소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냐 하면 일단 여기 보면 효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효소는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기질특이성이야. 기질특이성. 이게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 특이성이 있다는 뜻이 뭐야? 특이성이 있다. 아무나 하고 반응하냐? 정해진 놈하고만 반응하냐? 정해진 놈하고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질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게 기질특이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봐봐. 녹말을 분해할 때는 아밀레이스만 녹말을 분해해. 다른 요소는 녹말을 못 분해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요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반응한다는 얘기거든. 이걸 기질특이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특이성이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얘가 예전에 효소는 정해진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호르몬은 정해진 수용체와 결합한다. 항체는 정해진 항원하고만 반응한다. 이게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 내가 왜 단백질로 된 물질들이 특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 단백질이요? 종류가 많아서. 뭐 던질 거 진짜. 종류가 이것들이 이제 공부를 대충 해. 아니 우리가 뭐 어려운 거 배우니? 너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어려운 거 배우는 데 있자. 아니 내가 네. 단백질로 만든 물질들이 왜 이렇게 특이성을 나타내는지 내가 얘기할 때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였어? 20개요. 그러면 내가 기본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수가 어떻게 돼? 다양해요. 다양하지? 예. 그럼 내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특이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은 모양이 다 달라야 되잖아. 네. 모양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놈하고 반응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녹말하고 반응하는 애 모양 다르고 단백질하고 반응하는 애 모양 왜 얘네들이 특이성이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러면 단위가 기본 단위체가 몇 가지 안 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아미노산은 20가지나 되니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그만큼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이성을 나타낼 때는 단백질이란 물질로 만드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잖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로 된 물질 중에 효소를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입체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봐봐. 만약에 효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자, 요 효소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기질, 여기 이제 기질이라고 하면 효소와 기질이 먼저 결합을 한단 말이야. 이때 기질과 결합하는 이런 부위를 우리가 이제 활성 부위라고 하거든. 활성 부위. 근데 이때 요 활성 부위의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어. 그래서 요 활성 부위와 기질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적합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만 반응을 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정해진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요 활성 부위의 모양하고 기질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원래는 거기 봐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그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 때문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열쇠 자물쇠 반응이라는 말이 있었어. 예전에 열쇠 자물쇠 반응. 영어로 해봐. Key, lock, key and lock reaction. 그죠? 근데 이게 뭔 의미냐면 너 어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지. 네. 그럼 우리가 요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이유는 딱 끼웠을 때 모양이 딱 들어맞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효소와 기질도 마찬가지 열쇠와 자물쇠 입장처럼 모양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옛날에는 설명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요즘에는 유도적합설이라는 말을 설명하거든. 유도적합설. 유도적합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질하고 이 활성 부위의 모양이 처음부터 맞게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아예 이상하게 다른 건 아니고, 비슷하긴 하지만, 요놈이 여기서 결합을 하면서 모양이 맞아 들어간다는 뜻이야. 결합을 하면, 왜냐면 여기서 결합할 때 막 공유결합, 이온결합, 여기 온갖 모든 막 분산력, 이런 거 반대로 말씀, 이런 거 막 작용하거든? 작용하면서 여기서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들끼리 결합하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모양 맞는 것이 아니라 유도적합. 그러니까 이것이 결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춰간다는 얘기라고 했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도 하냐면 장갑. 사람이 이제 장갑을 낄 때 물론 장갑이 사람 손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갑에 손을 넣으면서 맞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우리가 유도적합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유도적합선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만들어간다는 얘기야. 모양이 만들어간다. 모양이 만들어간다는 얘기지. 결합을 하면서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 너희 봐. 열쇠 자물쇠는 모양이 안 변한다는 뜻이거든. 원래 그 구조에서 딱 끼우면 맞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모양이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얘가 기질과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구조가 안 변하면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설명을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했더니 뭐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처음에 구조는 좀 달랐지만 이게 결합을 하면서 서서히 구조가 변하면서 맞춰간다는 얘기는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 부합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열쇠 자물쇠 반응보다는 유도적합설이 훨씬 더 인정받는 가설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질 특이성을 통해서 한 종류의 물질과만 결합한다. 이게 입체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소소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제 이걸 E라고 표현할 거야. 소소는 영어로 엔자임이거든. 그래서 E라고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기질, 이걸 우리가 앞으로 S라고 쓸 거야. 왜 S야? 자, 기질 영어로 뭐라 그랬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S라고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놈이 결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결합을 해. 유도적 합설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효소기질 복합체.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앞으로 ES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효소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대로 E라고 남아있어야 돼.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 물 분해됐다 이렇게 치면 P 생성물 프로덕트. 그래서 이때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즉 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기 위한 좀 더 쉬운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야. 좀 더 뽀개기 쉬운 형태 이런 구조로 바뀌니까 그만큼 적은 에너지로도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자, 거기 밑에 있는 그 그림이야인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2번에 보면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즉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심화 파트라고 아까 전에 준 그 내용을 꺼냈어요, 이제. 배고프다. 너 뭐 먹었냐? 저녁이요? 저녁은 안 먹고 점심 먹었어요. 아니 아까 화학선생님 뭐 이렇게 음료수 박스가 갖고 나가시던데. 음료수 박스요? 아니 뭐 이렇게 있잖아 흰 컵이요? 컵. 학생 콜라 드셨을걸요? 너 같이 본 거 아니야? 아니요? 학생 아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나오고 사실 얘들 저녁도 못 먹으래서 학생이 애들 뭐 햄버거나 사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냥 골라서 딱 한 명 드시고. 아, 선생님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지금 환자가 많아서 감기가 안 걸릴 수가 없어. 아, 병원에 못 가고 시간이 없어. 약만 먹고 있는데. 그 있잖아, 타이레놀 중에 너 타이레놀 종류 되게 많거든. 네. 타이레놀이 원래는 진통 해열 효과잖아, 그렇지? 그 나는 내가 몸에 타이레놀이 좀 잘 받아. 그래서 타이레놀 내가 열 같은 막 몸살 걸리면 열 나고 타이레놀 먹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타이레놀 중에 진통의 효과만 강하게 해서 낸 타이레놀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기에 특화된 타이레놀이 또 따로 있어. 타이레놀 콜드라고 해서. 그래서 와이프가 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 시간도 없고 해서 그거 하나 먹어봤거든. 근데 먹었더니 조금 효과가 괜찮긴 해. 기침도 좀 줄어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아직 힘들어. 지금도 막 집에 막 온 뭐 와이프도 감기, 애들도 감기, 막 아버지도 감기 막 이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막 여러 학원을 다니잖아. 온갖 환자를 다 만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감기 안 걸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힘들어 이게. 콧물도 줄줄 나고. 이따가 또 수업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 저번에 우리 보충 내가 빠진 거 보충하기 때문에 여기 너 선배들 고이는 3시간 수업이야. 우와. 여기 2시간 하고 5시간 밤 11시에 맞춰. 밤 11시. 그래도 어떤데 저녁도 못 먹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이제 그 페이지 맞죠, 그죠? 거기 보시면 앞에 내용들은 비슷해. 거기 보면 이제 앞에 내용들은 쭉 비슷하고 거기 첫 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맨 위에 오른쪽에 우리가 빈칸을 좀 채워볼게. 복습하듯이 생각하고 효소가 변화시키는 값은 뭐야? 활성화. 그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고 효소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값. 반응률.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쓰자.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 뭐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 이런 것도 안 맡기니까 그것도 좀 쓰고 이 A를 변화시키는 것은 촉매야, 촉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 왜 이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서 이런 건데 이 A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뭐가 있냐면 효소의 농도입니다. 뒤에 이제 좀 할 거거든. 너 생각해봐. 효소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효소는 내가 1개를 넣든 5개를 넣든 내가 똑같은 효소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낮추는 뿐이지 효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훨씬 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소의 유무나 효소의 종류는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 효소가 있을 때하고 다르겠죠. 그 다음에 효소의 종류, 내가 A라는 효소를 썼느냐 B라는 효소를 썼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똑같은 효소의 농도는 안 바꿔. 왜냐하면은 근데 효소의 농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어, 안 빨라지겠어? 빨라지겠지. 그거는 뭐에 의미냐면 충돌하는 횟수에 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할 확률에 대한 개념이지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추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 봐봐. 그러니까 기질하고 효소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기질이 많거나 효소가 많아지면 둘이가 충돌할 확률, 즉 반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 확률의 개념에서 빨라지는 거지 결국에는 에너지 측면에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우리가 한번 봤고 넘겨서 이 부분 자, 이제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봐야 돼. 그럼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도대체 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게 너희들 효소에 영향을 주는 값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효소와 반응 속도야. 어떻게 하면 효소를 통해 반응 속도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효소를 사용했지만 반응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효소의 활성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 자, 효소의 활성, 효소가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온도와 pH입니다. 온도와 pH. 이 온도와 pH는 효소에 영향을 주게 돼요. 왜? 단백질이라서요. 단백질이라서.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을 주는 요인이 온도와 산성도, pH고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 얘네들이 단백질의 활성에 영향을 주게 돼요. 단백질의 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소도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 우리가 온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활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무기촉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활성이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고 온도라고 했을 때 무기촉매는 이렇게 돼. 이렇게 무기촉매는 근데 뭐 이산화 망간 백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온도 올라가면 근데 이거는 기본 생각해봐. 무기촉매가 활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지 뭐 무기촉매가 지가 더 잘나서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근데 효소는 자 이제 이렇게 돼.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기촉매 이렇게 되지만 효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체온범위예요. 체온범위.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이 갖고 있는 요소는 그 생물의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PCR 같은 거 너희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PCR 나오더만. PCR이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거든. DNA 복제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DNA를 우리가 보통 이제 빠른 속도로 실제로 실험실에서 복제하는 방법이 PCR이거든. 그 PCR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유전자 지문이라고 해서 뭐 친자도 확인하게 되고 범인 확인할 때 있잖아. 뭐 DNA 검사에서 네가 여기 남긴 흔적이 네 DNA하고 일치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환경에 남겨진 DNA 양은 굉장히 소량이거든. 왜냐하면 막 범인 장소에 막 머리카락을 한 움큼 막 쏟아놓고 가거나 피를 막 한 바가지 흘려놓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막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다 치면 뭐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DNA는 소량이거든. 근데 그걸로 검사를 못해.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증폭을 시켜야 검사를 할 수 있어서 PCR이라는 방법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는 뭐 법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그 복제를 막 해야 되잖아. 그럼 효소를 쓰거든 그때도. 근데 이때 막 PCR 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해서 DNA를 분리시켰다가 또 합성시키고 또 분리시켰다가 합성시키고 계속 복제를 하는데 이때 우리 같은 사람의 효소는 37도 정도에 활성화되니까 9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안 돼. 오히려 이게 활성화가 떨어져 버리거든. 근데 온천에 사는 미생물이라고 있어. 온천에 사는 미생물은 걔는 막 100도씨 가까이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거든. 걔의 효소는 최저 온도가 90도에 90도. 오히려 걔는 온도가 낮으면 활성이 안 돼. 그래서 그 효소를 알게 되어서 그 효소를 이용해서 PCR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온천에 사는 미생물이 없었으면 PCR도 없었을 거거든 이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체온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36.5도 정도 범위가 되죠. 근데 온도가 낮을 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을 때 활성이 낮은 거는 효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온도가 낮으면 뭐가 낮아? 에너지가 낮잖아.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반응을 못하는 거지. 효소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에 온도를 낮췄다가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는 빨라져. 그 말은 효소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활성이 떨어지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추잖아? 활성이 안 살아가. 그럼 효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온도가 체온 범위를 넘어가면 단백질의 변성,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단백질은 변성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온이 높아지면 이거는 효소 문제가 맞아. 그거는 체온이 높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질들의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반응이 더 빨라져야 되는데 효소가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온도 자체가 반응 속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효소의 활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 단백질 입체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활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우리가 보통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면 흰자, 원래 흰자가 아니죠. 안 익었을 때는 투명자잖아, 투명자. 근데 열을 가하면 하얗게 변하지. 온도 낮추면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변성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변성된 단백질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가 돼? 효소의 활성 때문에, 효소의 활성.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체온이 40도를 넘어가잖아? 42도까지 가잖아? 그럼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 그래서 고열이 나게 되면 일단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전에 일단 체온부터 낮춰야 돼. 그래서 예전에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어릴 때 뭐 열이 엄청 났거든. 막 42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 아주 어릴 때.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응급실에 막 보냈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를 얼음 욕조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냥. 너무 왜 빨리 체온 낮춰야 되겠다. 그럼 뭐 치료도 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 뭐 장기도 변성, 우리 장기도 다 단백질인데. 다 변성되면 안 되니까 아예 얼음 욕조에 집어서 일단 체온을 떨어뜨린 다음에 뭔가 이제 치료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너희도 왜 이런 거 아니야? 오한이라고 하냐? 오한? 뭐하냐? 감기 걸릴 때 추운 거. 그렇지. 우리가 으슬으슬 춥다 이랬거든. 왜 너 몸살이나 감 같은 거 나면 체온을 재막 체온이 40도인데도 몸이 막 어떻게 돼? 춥다라고 느껴지잖아. 실제로 몸이 막 열이 나는데 이걸 오한이라고 그러거든. 오한 발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간내의 시상하부의 기준 온도가 바뀌어서 그래. 원래 우리 기준 온도가 한 36.7, 36.5도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정상적이면 얘가 지나가면 덥다, 뜨겁다라고 느껴야 되잖아. 근데 이게 45도로 잡혀 있는 거야. 우리 몸에 바이러스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 온도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이렇게 뜨거운 혈액이 지나가도 우리 뭐라고 느껴? 춥다 이렇게 느껴. 근데 정말 조심하는 건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춥다라고 해서 절대로 이불을 덮어주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온도가 올라가고 더 위험해져. 그래서 오히려 애를 벗겨놓고 물수건이나 알코올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빨리 체온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근데 봐봐, 이게 너의 생명과학은 너 일상생활의 상식이 되는 과목이야. 상식이 돼. 내 목숨을 지켜주는 과목이야. 예를 들어서 막 애가 춥다라고 하는데 이불 자꾸 덮어주고 그러면 애는 좋겠지만 애 목숨이 위험하거든. 그럼 애를 막 벗겨서 이렇게 물로 닦아주고 하면 애는 엄청 부모를 원망하겠지. 그잖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히려 애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과학은 들어주면 참 나중에 이제 네가 참 박학다식하구나, 너 아는 거 많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과목이야.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물론 목표가 있겠죠, 그죠? 뇌의 발달도 있고 하지만 미분의 적분을 나중에 우리가 뭐 생활 속에 써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뭐 친구하고 만나면 야 우리 오랜만에 오늘 미분이나 풀어볼까 뭐 이러진 않잖아, 그죠? 생명과학은 그래도 일상생활의 상식이 되는 과목이야. 자, 그럼 원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pH, 산성도, 이거 알죠? 원래 pH가 로그 함수잖아, 그치? 알지, 그죠? 그래서 원래는 pH를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를 로그 함수로 바꾼 게 바로 pH인데, 그럼 이제 산성도라고 해서 pH가 내려갈수록 산성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pH가 14, 이게 이온화산소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 14인데, 전체 14 중에서 7이 가운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7이 중성이거든, 7이, pH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pH에 따른 활성도를 비교하면 이 산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있는 수소결합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소결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성도가 요소의 입체 구조 활성에 영향을 주는 건데 pH가 한 2 정도 되면 대단히 강한 산성이거든, 그죠? 여기서 활성화되는 효소가 있어. 이게 대표 펩신 같은 거야, 펩신. 여기 위에 작용하는 요소, 위. 그래서 우리가 위는 염산, 위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위는 환경 자체를 산성으로 바꾸게 되거든. 그 다음에 pH 7 정도에서 활성화되는 요소 중에 아밀레이스. 여기 주로 입, 침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의 환경이 주로 이제 pH 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H 8 정도 약염기죠. 여기 이제 라이페이스.
자, 그래서 효소는 뭐가 이게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효소는 효소마다 최저 pH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도는 체온범위라는 공통점이지만 pH는 효소마다 좀 다르더라는 얘기죠. 효소마다 최저 pH가 조금씩 다르더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어떤 요소가 어디에서만 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아밀레이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밀레이스는 이제 중성에서 활성화되거든. 그럼 내가 음식을 삼키면 위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아밀레이스도 따라서 위로 내려가겠지, 그죠? 근데 위에는 이 산성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작용해, 안 해? 아니. 안 하지. 그러니까 위에서 아밀레이스가 작용하지 못하는 건 아밀레이스가 없어서가 아니야. 당연히 내가 음식을 삼키면 아밀레이스도 섞여서 내려가겠지. 하지만 위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변성돼.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작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요 효소가 활성되어 단백질 분해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작으로 이동하면 또 얘는 변성되어 활성화 안 돼. 또 얘만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화학 반응만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만약에 모든 요소가 최저 pH가 다 똑같으면 어디에서나 모든 요소가 다 활성화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는 요 반응만 일으키고 싶어. 난 여기서는 요 반응만 일으키고 싶으면 효소마다 최저 pH를 다르게 만들고 각각의 구간마다 pH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분기에서 원하는 반응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온도와 pH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 그러니까 이 단백질의 활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는 효소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 효소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도 결국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효소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는 효소의 활성화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내가. 효소가 갑자기 뭐 농도가 높다고 지가 뭐 다 더 반응을 잘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입자수의 증가는 충돌 횟수의 증가니까 반응할 확률의 증가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확률의 증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자수의 증가는 얼마나 높은 확률로 충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효소의 농도를 높였을 때와 기질의 농도를 높였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여기는 기질의 농도라고 하죠. 여기를 반응 속도. 자,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반응 속도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반응 속도, 우리가 속력은 빠르기 개념이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역학,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돼 있어? 자, 시간당 이동거리니까 결국에는 같은 시간에 누가 더 멀리 갔냐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빠르기를, 그죠? 그러면 화학에서 말하는 반응 속도도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뭔가의 변화를 측정할 거거든,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반응 속도를 뭘로 표현하기로 주로 약속을 하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량 이거를 반응 속도로 한번 표현해보자.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 반응물이면 반응 물질의 농도 감소량, 만약 생성 물질이면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측정해서 반응 속도로 한번 나타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걸 한번 보자.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럼 반응 속도를 먼저 측정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시간이고, 그럼 여기를 생성물이라 할까?
생성물이 올라가게 내려가겠어. 시간에 따라서 양이. 올라가요. 이게 만약 반응물이면. 내려가요.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 이게 내려가면 y축이 반응물의 농도겠지. 네. 올라가면 생성물의 농도겠죠. 어차피 뭐 둘 중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할 텐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이렇게 측정할 거야, 그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속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 이때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이 왜 일정해지겠어? 반응이. 그치, 반응이 종료됐으니 이 반응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거든 이때.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겠어요? 속도. 반응 속도겠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나중에 기울기 0이죠. 네. 반응 속도가 0이라는 얘기거든. 왜 반응 속도가 점점 줄어드냐 하면 반응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자꾸 생성물로 바뀌잖아. 그러면 반응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는 줄어들다가 모든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면 당연히 반응 속도는 정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것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기질의 높임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시험관을 여러 개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게 너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우리 몸에서는 항상 효소의 양은 일정하다 그랬지? 아까 맨 처음에 적었잖아. 기억해요. 효소의 양은 일정, 기질의 양은 충분. 그죠? 실제 우리 몸의 상태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효소를 5개 정도, 5개 나눠서 효소 5개씩 기질을 바꿔야 될 거야. 기질의 농도가 조작되니까. 그럼 기질을 내가 여기에 2개 넣고 3개 넣고 5개 넣고 10개 넣고 20개 넣고 기질의 농도를 바꾸는 거야. 효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2개 넣고 3개 넣고 5개 넣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문제 봐봐. 내가 먼저 요거 할 때 반응 속도를 측정해서 점을 찍고 요 실험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해서 점을 찍고 요 실험에서 반응 속도를 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 봐봐. 요 실험 하나에서도 반응 속도가 계속 변하잖아. 그럼 도대체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채택하냐는 거지. 저 중에 도대체 얘의 대표 반응 속도를 하나를 채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이 반응 속도를 이 실험의 대표 반응 속도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너 그래프에 y축이 뭐라고 돼 있어? 아니요. 초기 반응. 그치. 왜 초기 반응 속도? 모든 시험관들의 뭐만 본 거야? 초기 반응 속도만 본 거지. 초기 반응 속도만. 모든 반응들의 초기 반응 속도만 대표 속도로 측정하는 거야. 요 시험의 요 속도를 여기다 찍고 요 시험관도 이렇게 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니? 이게 원래 이 그래프 전에 사전 작업이 있는 거야. 이 반응 속도를 먼저 재야 이 그래프를 내가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실험을 각각의 시험관마다 한 다음에 여기를 찍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물질의 변화량인데 뭐 시간에 따른 농도의 감소량 또는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증가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할 수도 있냐 하면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성물이 나오냐를 가지고 만약 반응 속도 즉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성물이 나오냐를 가지고 반응 속도로 표현했다면 그럼 우리가 일단 생성물이 만들어지려면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효소기질 복합체를 많이 만들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겠네.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드냐가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생성물을 많이 만드냐와 비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y축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ES 복합체.
시간에 따른 ES 복합체의 양이죠. 같은 시간 동안에 효소기질 복합체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그게 결국에는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에 비례할 것이고, 이걸 우리는 결국 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잘 봐봐. 어떻게 될 거지, 그래프가. 그럼 내가 효소하고 기질하고 1대1로 반응한다 칠게. 알겠어? 그럼 여기에 효소가 5가 들어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1이 왔어. 그러면 요 효소 중에 몇 개 반응하겠어? 2개. 그럼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효소기질 복합체를 몇 개 만들어?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5개. 여기는? 그렇지. 결국에는 효소의 양이 일정하잖아. 그럼 기질은 들어갈 때 계속 많아지다가 여기부터 효소의 포화 상태. 그래서 일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했던 뭐와 비슷하냐면 촉진 확산에서도 이 그래프가 나타났었죠. 네. 아니 진짜 알아요. 진짜 내가 시간당 이동하는 입자의 수,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입자의 수에서 막단백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동시에 통과하는 입자의 수는 막단백질의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은 효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기질이 충분히 들어온다 했을 때 기질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효소의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반응 속도는 빨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너 여기가 반응 속도가 0이 안 돼. 이건 다르잖아. 네. 여기는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야. 즉 효소 기질 복합체를 가장 많이 만든 상태라는 얘기지 이때.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뭐를 추가하면 반응 속도가 올라가겠어? 효소. 그치? 효소를 추가하면 반응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바꾸든지 해야지. 마우스를.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프린트의 페이지에 85로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걸 봐봐. 85요? 내가 책의 일부만 끌어왔기 때문에 85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저 뒤에 있어,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 같다. 19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네. 네. 거기 보시면 그 문제에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뭘 뜻하겠어?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니까 이 그래프 아니야. 네. 이 그래프니까 결국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많은 속도잖아, 그지? 맞니? 근데 예를 들어서 기억은 늘어나고 니은은 줄어드니까 기억은 뭐겠어? 생성물이고 니은은 반응물일 거 아니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기억의 총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X축의 시간이거든. 여기는 A에 뭐를 추가해서 올라간 걸까? 효소요. 아닌데. X. 요 그래프에서 추가한 건데. 네? 요 그래프에서 추가한 거잖아. 네.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 그래프에서. 야, 여기는 내가 뭘 추가하면 이렇게 돼.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 아니야. 그럼 얘 추가. 그렇지. 니은의 추가지. 니은의 추가. 반응물이 더 추가돼. 여기서는 반응이 멈춘 거잖아. 여기는 니은을 추가하면 반응 속도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효소를 추가하면 반응 속도 올라가는 거. 이게 달라. 그래도 잘 봐야 돼. 아무거나 막 그냥 무조건 막 네가 원하는 걸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 잘 봐야 돼. X 추가할지 잘 먹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 나와 있죠.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 4번입니다. 4번. 그죠? 기질의 농도는 4번이야.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A 구간에서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놀고 있는 효소가 많지. 네. 근데 B 구간의 효소들은 전부 다 붙잡고 있잖아. 포화 상태거든. 그렇게 해서 물론 B 구간에서 반응 속도는 최대죠. 제일 많은 양의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포화 상태 때문에 더 이상의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그 위에 3번으로 올라가서 그럼 이번에는 내가 여기를 효소의 농도로 두고 반응 속도로 잡는다면 너 이 그래프가 3번에 그리면 안 된다. 안 그리죠. 어? 안 그리죠. 4번에 그래. 4번에 있어 그래프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X 바꿨어. 효소의 농도인데 봐봐.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번에는 자, 둘 중에 뭐를 바꿔야 되겠어요? 뭐를 바꿔가며 실험해야 되겠어? 거기 안에 기질 넣어놓고 효소를 그치, 효소의 농도를 바꿔가며 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 효소를 2 넣고 4 넣고 6 넣고 뭐 10 넣고 이렇게 한다 쳐. 근데 기질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빨라집니다. 왜 일정해지지 않아? 내가 저 우리 몸의 상태는 효소의 농도는 일정한데 기질의 양은 많다. 충분하니까. 예. 실제 우리 몸의 상태 때문에 기질의 양은 우리 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기질의 포화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기질의 농도는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효소는 아무리 넣어줘도 계속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기질이 충분하다. 기질이 충분. 이게 나중에 저기 이 그래프를 뚫고 뭐 언젠가는 다시 일정해지겠지. 하지만 우리는 내삭과 외삭. 그래프 안의 상태는 우리 몸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서는 실제로 이 기질의 양이 효소를 얼마를 넣든 간에 항상 반응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는 효소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효소의 농도와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럼 반응이 전체 이루어질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양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효소, 그 다음에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와 생성물이니까 그럼 효소 있고 기질 있고 효소 기질 복합체와 프로덕트 생성물 네 가지가 있겠지, 그죠? 이 네 가지 물질이 그러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 네 가지 물질의 양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지. 그러면 먼저 맨 처음에 요거 간단. 요 반응물은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줄어들겠지. 거기 A가 되겠죠. A가 바로 기질. 밑에 써 있죠. A가 바로 기질을 의미하는 기질. 그다음 프로덕트는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날 거야. 이게 뭐라고 써 있냐? A, B, C, D 중에 B야. B가 바로 생성물, 프로덕트. 그 다음에 너 효소의 양은 어떻게 해? 효소의 양은? 일정. 아니지. 할머니. 얘하고 얘하고 다르잖아. 다르게 취급했잖아, 지금. 아,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지. 그러다 어떻게 돼? 강도요. 전부 다 얘로 변했다가 다시. 맞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이런 형태가 누구야? D잖아, D. 그러니까 D가 바로 효소야. 반대로 보면 효소기질 복합체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없다가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거기에 C가 바로 효소기질 복합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효소와 반응 세 번째인데 이게 저항이죠. 이니비터. 액티베이터 말고 이니비터. 우리가 이제 효소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물질 중에 저해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 그래서 뭐 저해제를 너 생각해봐. 저해제를 쓰면 효소가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물에 많이 써. 너희들 왜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있죠, 항생제. 푸른 곰팡이로 그거 들어봤지, 그죠? 예.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어떻게 세균을 죽이냐면 페니실린이라는 요 물질이 세균의 세포벽 합성 효소의 저해제로 작용해. 그럼 페니실린을 쓰면 세균이 세포벽 합성을 못하고 세포벽이 없으면 세포막만 있잖아. 그럼 우리 저번에 봤지만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는 터지는 용혈 현상이 있지만 식물 세포는 용혈 현상이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세포벽이 없으면 삼투에 취약해진다고. 알겠어? 그래서 세균이 터져 죽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해제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 대사를 방해하거나 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대신에 항생제 같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 요소의 저해제로 작용하는데 우리는 세포벽이 없잖아. 네. 그럼 우리는 세포벽 합성 요소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향을 줘 안 줘? 그치. 그래서 좋은 항생제는 세균에게만 영향을 주고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항생제지. 예전에 항생제 중에 사람이 개발한 항생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세균의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세균의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 죽을 텐데 근데 그게 그때 문제가 생긴 게 왜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세균은 원액이잖아. 네.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없잖아. 근데 세균의 리보솜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를 만들었거든 그때. 근데 세균의 리보솜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를 만들었더니 우리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더라. 왜? 사람한테도 리보솜이 있으니까. 저번에 내가 신경생 사람에서 얘기해. 걱정된다. 이거는 나도 생각을 해봐. 예. 세균의 리보솜은 내가 70S 리보솜이잖아. 네. 아 그러니까. 진핵생물의 리보솜은 80S 리보솜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공생설로 만들어진 거야.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세균처럼 원형 DNA고 이 원액 세균 것처럼 70S 리보솜이라고 했잖아. 아직도 원액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러면 세균의 리보솜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를 쓰면 우리 몸에 했을 때 우리 어디에 영향을 줘?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공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잖니. 얘들 알겠니? 네. 자, 저해제가 두 가지가 있어. 저해제는 일단 뭐냐면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을 저해제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경쟁적 저해제. 녹화 잘 되고 있나? 봐야지 중간중간에. 이거 어떨 때는 중간에 보면 갑자기 막 문자 오거나 부재중 전화 오면은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아예 방해 모드를 해놨는데 제대로 다 되고 있구나. 자,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경쟁적 저해제는 뭐냐면 우리 아까 효소의 활성도 있었잖아. 기질과 결합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기질이 결합할 수가 있는데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긴 저해제가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결합을 해버리면 기질이 결합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는 말 그대로 기질하고 효소의 활성 부위를 경쟁하는 거야, 경쟁. 알겠어? 누가 먼저 결합하느냐. 경쟁하는 경쟁.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 결합. 그럼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서 기질의 결합. 어쨌든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효소와 기질의 결합을 방해한다는 건 이미 내가 위에 썼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결론은 이건데 경쟁적 저해제는 왜 결합을 방해하냐? 같은 부위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도 있냐면은 우리 몸에 알코올분이 요소가 있거든. ADH라고 알코올분이 요소. 우리가 에탄올하고 메탄올이 있잖아, 그렇지? 뭐가 맛있는 거야? 주정 먹으면 요게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걸 뭐 먹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제 포르말데히드 나오죠, 그렇죠? 이건 아세트알데히드고 이거 먹으면 이제 포르말데히드 높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죽는 건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는 얘도 분해하고 얘도 분해하거든. 알코올은 분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탄올을 먹었을 때 제일 가장 좋은 응급처치 방법, 가장 빠른 응급처치 방법은 에탄올을 먹어요. 왜냐하면 요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요 놈을 분해하려고 하다가 얘가 오면 얘를 좀 더 선호해. 그럼 얘가 다 이쪽으로 결합해버리거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위로 말하면 에탄올이 메탄올에 대해서 뭐로 작용하는 거야? 경쟁적 조해제로 작용. 그러니까 너희 조해제라는 게 나쁜 것만 사가면 안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탄올은 메탄올에 대해 경쟁적 조해제로 작용돼버린 거잖아. 얘가 얘도 지금 모두 결합해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왜냐면 메탄올이 나쁜 게 아니잖아. 얘가 분해돼서 난 포르말데히드가 나쁜 거지. 얘가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 몸을 돌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대신에 메탄올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뭐 땀이나 오줌이나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에탄올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우리가 저해제는 들었을 때 되게 뭔가 나쁜 의미나 이런 것도 있다 싶지만 저해제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도 되게 많이 작용하는 거였대. 그 다음에 이게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비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 비활성 부위야. 비활성 부위. 근데 여기에 결합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럼 기질이 원래는 여기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결합을 했어 여기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생성물이 나왔어. 근데 생성물 중에 일부가 여기에 결합하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 요 놈이 여기 결합해버리잖아? 그러면 활성 부위의 모양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비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 부위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활성 부위의 구조 변화. 이 활성 부위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기질과 효소의 결합을 방해하거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생성분이 나왔어. 그럼 이 생성분이 결국에는 여기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네. 그럼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되게 빨라져서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럼 얘가 방해를 하겠지. 그러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그럼 느려지면 생성물이 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방해를 잘 못하겠지. 그럼 또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 피드백 들어봤어? 지금 알았습니다. 피드백이 뭐야? 피드백. 대박이. 네. 근데 음성은 왜 붙인 거야? 빠르면 느리게 해주고 느리면 빠르게 해주니까 결과를 바꾸잖아. 말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주고 더 빠르게 해주고 느리면 더 느리고 더 느리고 뭐겠어?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을 통해 뭐야?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야. 비경쟁적 저해제가 이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봐봐. 1단계 반응, 2단계 반응, 3단계 반응, 4단계 반응 중에서 맨 마지막 최종 생성물이 1단계 반응의 효소에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해버려. 그러면 생성물이 잘 안 만들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럼 반응 느려지면 생성물 적어지니까 또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너무 느리게 이거나를 막아준다는 얘기야. 특히 막 우리 ATP 있잖아. ATP 되게 좋은 거잖아.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ATP로부터 쓰는데 ATP 너무 많이 만들잖아. ATP가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해. ATP가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해서 세포의 일부 구간의 효소에 저해제로 작용해버려. 그래서 ATP를 만드는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저해제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이런 저해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봐봐. 첫 번째 경쟁적 저해제 할 때 오른쪽 그래프 하나 있지, 그지? 예. 요 그래프는 뭐를 의미하냐면 A하고 B 중에 뭐가 저해제를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겠어? B겠지, 그죠? 당연히 A보다 Y축 값이 적으니까. 근데 기질의 농도를 높여버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둘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똑같다. 왜? 기질이 많으면 당연히 누구와 결합할 확률이 많아? 기질과 결합할 확률이 많으니까 저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있잖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표시해 놓고 그 이상에다 이렇게 써.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저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이니까. 내가 저해제 넣었어도 기질이 됐다 않으면 딱 효소가 기질하고 반응할 확률이 높잖아. 저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에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비경쟁적 저해제는 저해제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따로 나타나는 거지. 비경쟁적 저해제를 쓰면 기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돼? 어차피 방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양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거 다 못하겠네. 밑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조금 잠깐만 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잠깐 볼 텐데, 일단 아까 효소는 주성분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 근데 우리가 주성분이란 말을 한다는 뜻은 다른 성분도 있다는 얘기잖아. 예. 그죠? 그래서 실제로 효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된 부분 말고 비단백질성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효소를 원래는 전효소라 불러야 되는데 줄여서 그냥 효소라고 하는데 이때 효소에서 단백질로 된 부분을 주효소라 불러. 그리고 비단백질성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부르거든 이때. 근데 물론 단백질로만 된 효소도 있어.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된 단백질로만 된 효소거든. 근데 일반적인 효소는 다 보조인자가 있는데 요 보조인자가 두 가지야. 조효소와 금속이온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밑에 보시면 조효소는 밑에다 써봐. 가역적 결합. 조효소는 주효소와 가역적 결합. 야, 가역적이란 말이 뭔 뜻이야? 몇 번은 아니고. 그러면 주요소하고 붙었다 떨어졌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쉽게 분리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서 조효소들은 주로 비타민 복합체들이 많거든. 밑에 보면 NAD 플러스, NADP 플러스, FAD 이런 거 다 잘 봐요. 뒤에 다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이놈들은 반응이 끝나면 효소에서 분리가 되어서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질들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효소의 일부로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뭔가 운반체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이 조효소고, 금속이온은 써봐. 비가역적 결합. 강한 결합이야. 강한 결합. 주로 금속들이거든. 금속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금속이온들은 주요소와 결합을 하면 잘 안 떨어져. 알겠어요? 잘 안 떨어져서 거의 효소의 일부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뭔 뜻이냐면은 주요소만 가지고는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보조인자가 있어야만 효소의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효소의 활성, 이런 효소의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요소와 보조인자 중에 뭐 때문에 나타나? 주요. 그렇죠. 주요소가 단백질이니까 이 주요소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보조인자만 따로 분리를 해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pH를 가해주면 전혀 활성이 안 변합니다. 입체 구조가 안 변해요. 결국 이런 활성의 입체 구조는 주요소인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내가 효소를 A와 B로 분리했어. 여기 열을 가했어 A한테. 그리고 다시 A, B를 합쳐줬어. 그랬더니 반응을 안 해. 그럼 A가 뭐야? 주요소야 보조인자야? 주요. 그래 주요소가 되는 거죠. 열을 가했는데 합쳤을 때 반응을 해. 이게 보조인자야. 이 대부분 이런 pH나 열에 의한 변성은 주요소인 단백질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그래서 밑에 보면 그 투석 주머니를 통해서 주요소와 보조인자를 분리하는 실험이 있거든. 투석 아니야? 투석? 투석이요. 신장 고장난 사람 투석기 돌리잖아. 그건 알아요. 그래서
A 안에 그 남아있는 게 그 써봐. A에다 주요소. B에다, 밑에 써있구나. B에 보조인자. 이렇게 나오겠죠. 작으니까 입자가. 그래서 A 가지고 실험하고 B 가지고 실험하고 이렇게 아까 내가처럼 A에다가 열을 가했다, 뭐 B에다 열을 가했다 했을 때 A는 열하고 pH 영향을 받는 거죠. B는 열하고 pH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그리고 넘기면 효소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반응들을 할 때 볼 텐데 뭐 어떤 물질 대사에 관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산화환원 요소는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 산화환원이 우리가 이제 전자나 수소의 이동, 산소의 이동. 만약 어떤 반응이 수소나 전자나 산소 이동이 있었다. 그럼 그때 관여하는 산화환원 요소야. 전이 요소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여기서 떼다가 이쪽에 붙여주는 요소거든. 알겠어요? 인상기 전이 요소 같은 게 있어. 그 다음에 가수분해 요소는 알죠? 물을 첨가해서 분해할 때 사용하는 요소가 가수분해. 제거 부가 요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잘 몰라도 이성질화 요소는 이성질체 만드는 거. 우리 이성질체 화학에서 배우죠. 배.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라든지 구조식이 다른 걸 이성질체라고 하잖아. 이성질화 요소. 이게 뭐 포도당과 과당 같은 경우는 이성질체 관계거든. 그런 것들. 그리고 연결 요소는 낱개로 떨어져 있는 두 놈을 연결해주는 연결. DNA 연결 요소 같은 거 나중에 배울 때 나올 거예요. 리게이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적인 효소의 내용을 마무리합시다. 너 거기 밑에 두 개 보면 첫 번째 이게 무슨 반응이야? 이거요. 가수분해. 그치, 가수분해 요소고. 밑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뭐냐 아까 내가 했지만 수소가 떨어져 나온 게 뭐요? NAD가 NADH2가 됐잖아. 네. 아까 NAD가 우리가 조요소였지, 그치? 예. 그래서 이건 수소를 뗐잖아. 이게 뭐가 돼? 산화환원. 그치, 산화하는 요소. 이게 탈수소 요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산화하는 요소에 속하는 거야. 탈수소 요소라고.